지금으로부터 음성학과 공학의 만남 이 오전 세션에 있어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서는 대화 인터페이스를 위한 한국어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이용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영입니다. 제가 이 대화 인터페이스를 위한 한국어 자질을 이제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대화 인터페이스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구명환 박사님께 말씀 들을 때는 억양보다도 뭔가 좀 더 상위 레벨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게 좀 너무 약간 멀어진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대화 인터페이스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를 세 가지를 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문법과 억양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특히 문법 중에서도 이 문형, 문장의 유형하고 그 다음에 억양하고 관계 이런 것이 어떨까. 이것은 이제 대화 인터페이스를 할 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초점과 억양의 문제, 그리고 또 초점과 관련된 주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화 인터페이스를 하려면 결국 이 중의성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문장을 보면 텍스트로 볼 때도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문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중의성을 탈피해서 발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도록 하려면 이 중의성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추상적인, 굉장히 지금 공학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내용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문형은 보통 이제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으로 나누지요. 그리고 의문문은 크게 예아며 의문문,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어미가 있는데 이 어미가 문형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심심하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떤 억양이 얹히든 평서문이 되는 것이죠. 물론 나는 심심하다? 이러면 에코 퀘스천 되니까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어미 때문에 이건 평서문이다. 우리가 알고요. 너 배고프니? 너 배고프니? 좀 두 번째 발언한 게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억양 패턴이 얹히더라도 이 문장은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웃니? 그러면 니라는 어미는 이 의문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왜는 이제 의문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문사,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강릉에 놀러 가자. 그럼 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청유문이죠. 그리고 당장 가거라. 물론 이제 가거라 하는 이런 어미는 우리가 잘 안 쓰죠. 실제 일상 대화에서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적어도 문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한국어에는요, 여러 문형에 두루 쓰이는 어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나 아, 그리고 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어미들이 일상 대화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지요.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릴 때 너 배고프니? 할 때 니야 뭐 많이 쓰지만 가자 이것도 쓰지만 당장 가거라, 이리 오너라 이거는 책에서나 봤지 일상생활에서 실제 뭐 쓰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 학교에 가. 너 학교에 가? 너 학교에 가지? 이건 뭐 아주 흔히 쓰는 거죠. 끝에 이제 요를 붙여서 학교에 가세요? 학교에 가지요? 뭐, 너 학교에 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미인데 이 어미들은 뭐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나타날 때는 여기 마침표를 쓰고 물음표를 쓰고 느낌표를 쓰면 아 이게 평소문이다, 의문문이다, 명령문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학교에 가 마침표, 학교에 가 물음표, 학교에 가 느낌표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제 억양으로 그 다음에 리듬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인터페이스를 할 때는 이런 어미와 억양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서 로봇이나 뭐 컴퓨터와 잘 알아듣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발언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에 가, 학교에 가, 학교에 가, 학교에 가. 이거는 평서문으로 들리시나요? 명령문으로 들리시나요? 제가 좀 잘 발음 못한 것 같은데 학교에 가. 너 어디 가니? 학교에 가. 학교에 가. 학교에 가. 학교에 가. 이거는 뭐 의문문이 맞죠? 학교에 가. 학교에 가. 이건 명령문이고 거기에다 그냥 단순한 명령문이 아니고 질책하듯이 좀 강하게 명령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특히 이 한국어는 문장의 끝 음절의 어친 억양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앞에는 비슷한데 끝에 억양 패턴에 따라서 이런 문형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명령문의 경우는 반드시 동사의 강세가 갑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가죠. 왜 그런가 하면 동사는 보통 명령문은 어떤 행동을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의 내용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 동사에 의해서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가 할 때는 가라는 동사에 뭐 액센트 내지는 강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학교에 가 그럴 때 가. 그래서 굉장히 강한 강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의문문들이 부정 의문문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니? 그러면 이거는 의문사, 의문문인데 어디 가니? 그럼 이건 뭐 그냥 예 아니 의문문이죠. 가긴 가는데 어딘가인지도 모르지만 가니? 가는지 안 가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 가니? 하고 어디 가니? 이거는 이제 억양도 달라지고 리듬도 달라지죠. 누가 오니? 누가 오니? 그 의문사 의문문인데 누가 오니? 그러면 이거는 보통의 예 아니요 의문문이 되고 이때 누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오니? 누군가 오냐? 그래서 누군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부정 의문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 의문문으로 발화되는지 아니면 그냥 예 아니요 의문문으로 발화되는지는 억양의 차이도 있고 리듬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니 하면 어디 가니 이렇게 되고요. 한 토막으로 발음이 되죠. 중간에 뭐 끊고 발음하지 않죠. 근데 어디 가니 할 때는 어디 끊고 가니 이렇게 발음하죠. 그리고 가니에서 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발음이 되죠. 저는 이거 강세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디 가니? 이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에 어디 가니? 그래서 내리먹양으로 발음되고 어디 가니? 하면 아주 전형적인
의문문, 이아니오 의문문에 사용되는 억양 사용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점과 억양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방에 이 방에도 조명이 되어 있는데 그 연극 무대나 뭐 어떤 공연 무대를 생각해 보시면 무대 전체에다 조명을 밝힐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대에서 한두 사람만 아니면 한두 분만 집중적으로 조명을 비추는 경우가 있죠. 이 초점이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을 할 때 그 문장을 발화할 때 그 문장 중에는 이미 주어진 알려진 정보가 있고 또 새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장 전체가 모두 다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고 근데 문장 전체가 다 주어진 정보를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문장에서 일부분이라도 새로운 정보는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서 발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정보, new information,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 given information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새 정보에는 우리가 하이라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조명을 탁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이라이팅 기능을 이제 포커스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점은 얼마나 그 적용 영역에 따라서 전체 초점과 부분 초점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라서 무대 전체에 조명을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전체가 다 새로운 정보고 전체가 포커스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일부분 하나의 그 구라든가 아니면 단어라든가 심지어는 그 대조를 하느라고 한 음절만 초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부분 초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전체 초점은 broad focus, 그 다음에 부분 초점은 narrow focus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너 뭐하니?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 화자는 질문하는 사람은 진짜 그 상대방이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학교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이게 모두 다 새로운 정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리듬을 어떻게 줄까요? 전체가 이제 초점을 받고 있어서 다 포커스를 받는데 이럴 때는 보통 우리는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 정도로 말하겠죠. 이걸 또 빨리 한다면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화한 것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놀고 있어. 학교에서 놀고 있어. 예, 여기 학교에서 거의 레벨 톤으로 말하고요. 놀고 있어. 폴링 톤에 여기 저는 이제 로우 폴 패턴이라고 낮내림 쪽 억양형이 여기 이제 얹힌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초점을 받을 때는 그 전체 문장을 하나, 둘, 뭐 더 필요하다면 셋 이런 말투막으로 나눠서 우리가 발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이 너 학교에서 뭐 하니? 그러면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학교에서는 주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아예 생략하고 놀고 있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발화했다고 보면은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발화를 하겠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내로 포커스 받은 앞부분은 아주 약화될 수도 있지만 너무 약화되면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강세는 좀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놀고 있어. 저는 이제 제 느낌에는 학교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놀고가 학교에서보다 더 높게 발음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좀 더 높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좀 낮아지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여기서 보면 학교에서 놀고 있어. 그럼 여기서는 그 피치가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다운스텝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학교에서 놀고 있어 했을 때 그 앞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실현이 됩니다. 학교에서 놀고 있어. 학교에서 놀고 있어. 야, 저는 학교에서 놀고 있어. 학교에서 놀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질문이 너 어디서 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학교에서 놀고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이 학교에서가 새 정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럴 때 초등자로 굉장히 강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세론자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강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학교에서 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러면 여기 뒤에서요 함께 좀 비교해서 한번 보죠.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학교에서 놀고 있어 전체 초점을 받았을 때고, 학교에서 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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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요, 여기가 놀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놀고 있어 할 때는 여기 지금 올 부분이 162 밀리세컨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놀고 있어.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거 제가 사운드 파일을 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놀고 있어. 제가 이거는 앞에서 이걸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거하고 학교에서 놀고 있어. 예, 요거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연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놀고 있어. 예, 요걸로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억양 파일은 원래 제대로 된 겁니다. 이랬을 때 학교에서 놀고 있어 했을 때는 놀이 여기 79가 니은이고 올이 이제 162 밀리세컨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놀고 있어. 그래서 놀고 있어가 부분 초점을 받았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실현이 됐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럴 때는 이건 포커스를 전혀 못 받았을 때예요. 이럴 때는 니은도 짧아지고 올도 상당히 짧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소디라는 게 억양 기본적으로 피치 커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도 있고, 세기도 있는데 이런 것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초점과 억양과의 관계를 좀 요약을 하면요. 전체 초점 받은 문장이 둘 이상의 말토막으로 발음될 경우에는 계단 내림이 일어난다. 다운스텝이 일어난다. 학교에서 놀고 있어. 학교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스텝 다운이 일어나죠. 다운스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초점을 받은 단어는 높고 길게 실현된다. 상대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서 명확하게 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위에서 한 단계 낮게 실현되는 게 있고, 여기는 거의 더 낮게 실현되지가 않죠. 상대적으로 더 높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억양을 우리가 인지를 할 때요, 문장 처음하고 끝부분이 물리적으로 같은 높이라면 뒤에 소리가 더 높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귀도 소리를 들을 때 이 데클리네이션을 감안해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낮아져야지 같은 높이라고 인지를 하는데, 거의 같은 높이로 이어지면 오히려 더 높게 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놀고 있어 할 때는 스텝 다운 스텝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상당히 높게 이렇게 발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부분 초점 뒤에 나오는 단어들에서는 말토막 경계가 삭제됩니다. 이건 뭐 많이 밝혀진 얘기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놀고 있어 그럴 때 놀고 있어의 학교에서하고 놀고 있어 사이에 말토막 경계는 전혀 실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어에서는 부분 초점의 시작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부분 초점을 받은 건지는 시작 부분은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요. 끝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발화 속도에 따라서 뒤에 부분이 초점 안에 있어도 액센트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초점 뒷부분은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반대예요. 영어는 부분 초점의 끝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앞부분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영어 예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We're planning to fly to Italy. We're planning to fly to Italy. 아주 가장 전형적인 영국 영어인데요. RP 발음인데 이거 We're planning to fly to Italy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건 이제 전체 초점을 받았을 때고요. 이 억양 곡선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We're planning to fly to Italy. 그래서 planning, fly, Italy 이게 이제 문장 강세, 액센트를 받은 단어들이고요. 여기 보면 we're planning to fly to Italy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끝에 약간 내려가긴 하지만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더 높아졌다가 내려가는 이런 패턴.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영어 억양 패턴입니다. head intonation이라고 해요.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높이를 유지하는데 많은 경우는 조금씩 내려와요. 이렇게 좀 내려오고 이렇게 하강하면서 실현되는 패턴을 sagging intonat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아졌다가 내려가는 이제 하이볼 뉴클리어 톤인데요. 근데 이제 미국 영어는 이런 패턴을 쓰긴 쓰는데 높낮이의 변화폭이 상당히 좁은 것 같아요. 미국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기술된 문헌이 없어서 좀 그런데 이 소리만 딱 들으면 이건 영국 영어다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We are planning to fly to까지가 given information이고 이틀리 다른 스페인이 아니고 이틀리라. 그래서 이태리를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면 이래도 we are planning to fly to Italy 이렇게 발음을 해요. 물론 이틀리를 더 강하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앞에 planning to fly 이것을 너무 약화시키기도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영어에서는 alternating rhythm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we are planning to fly to Italy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영어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냥 다른 말 쓰지 말고 Italy 요것만 하든가 문장을 다 써야 되면 we are planning to fly to Italy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로 이제 뭐 걸어가거나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다 하면 we are planning to fly to Italy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이제 fly가 narrow focus를 받았는데 이럴 때 여기 fly to Italy 뒷부분에 오는 이틀리는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fly to Italy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영어에서는 narrow focus의 오른쪽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앞에 왼쪽 경계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태리에 비행기 타고 가는 걸 확정한 게 아니고 계획하고 있다. 지금도 제가 계획하고 있다 이랬죠. 이거 네로 포커스 넣어서 계획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we are planning to fly to Italy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we are planning to fly to Italy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커스와 관련해서 주제의 문제인데, 이 주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문장의 정보 구조는 주제와 초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다 할 때,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한국어에서는 은이 붙을 때 이런 말이 이제 주제라고 보지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주제 다음에는 말투막 경계가 반드시 부과가 돼요. 나는 학교에 간다. 뭐 이러면 나는 다음에 반드시 끊어서 말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나는을 강조해요. 나는 학교에 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제가 아니죠. 이럴 때는 포커스가 돼버리니까 뒤에 온 경계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 이러죠. 근데 보통 나는 학교에 가, 나는 학생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중간에 경계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도 새 정보일 때가 있고 주어진 정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새 정보일 때, 예를 들어서 철수는 방송인이다. 이러면 난데없이 철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럴 때는 철수는 방송인이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다운스텝이 일어나죠. 철수는 그 다음에 방송인이다.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철수는 방송인이다. 예. 자, 그런데 철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이 방송인이다. 이렇게 하려면 철수는 방송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운스텝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방송인이다. 이랬을 때 더 높게 발음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쨌거나 둘 다 말투와 경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의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말이요, 굉장히 중의적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중의적인 문장을 들어서 막 고민하고 그런 일은 참 없어요. 문맥에 의해서 별 어려움 없이 다 알아듣는데, 문장을 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정말 중의적인 문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합성을 하든 인식을 나중에 할 때도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의성이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전달되는 중의성이 있고, 좀 더 넓은 단위에서 전달되는 중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억양구 아니면 말토막의 중의성, 돈 1,000원 주세요. 그럼 딱 1,000원 달라는 거죠. 근데 돈 1,000원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1,000원, 1,100원 좀 더 줬고, 한 800~900원 줘도 좋고, 한 1,000원 정도 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잘 못하다. 그러면 잘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 잘못하다 그랬으면 이건 실수했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니? 그러면 예안이 의문문인데 어디 가니? 한 토막으로 또 억양도 달라져서 어디 가니? 할 때는 의문사 의문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예인데요. 아름다운 경주의 불국사. 이거는 불국사가 아름답다는 얘기고, 아름다운 경주의 불국사. 이럴 때는 이제 경주가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끊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얹힌 억양 패턴이 또 끊기 마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고 프로세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어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말이 많은 사람. 그러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문법적으로는 말이 많으니 하나의 절을 이루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수식하게 되는데, 그러면 문법적으로 보면 말이 많은 사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실제 발화할 때는 말이 많은 사람 이렇게 발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말이 많은 수다장이 할 때는 이거는 의미적인 관계는 똑같죠. 문법적인 관계는 의미적인 관계가 아니라 문법적인 관계는 똑같은데, 이건 말이 많은 수다장이 이렇게 하면 아주 이상하죠. 말이 많은 수다장이. 이거는 이제 수다장이는 말이 많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럴 때는 말이 많은 띄고 수다장이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잘 못하다. 예, 잘 못하다. 여기 이제 끊김이 있고 잘 못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수다장. 예, 말이 많은 수다장. 이거 유명한 LHLH 패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마디, 억양절도 중의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 때문에 학교에 가진 않았다. 그러면 학교에 간 건가요? 안 간 건가요? 안 갔다는 뜻이죠? 안 갔다는 뜻이죠. 근데 소문 때문에 학교에 가진 않았다. 이 얘기는 학교에 갔는데 소문 때문에 간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고, 위에 거는 소문 때문에 학교에 안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문 때문에 여기 이제 완벽한 말마디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해서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취소했다는 얘기고, 친구를 위해서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했다 하면은 여행을 계획했는데 그 이유는 친구를 위해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억양 패턴을 보시면 친구를 위해서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해서 여기 그 음양 공백이 꽤 긴 것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intonation phrase boundary이기 때문이고요.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해서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했다. 네, 친구를 위해서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했다. 이렇게 네 토막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자, 제가 발표하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면 지금부터 이제 답변하고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죠. 없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크게 주제가 문형, 그리고 초점에서는 초점과 주제, 중의성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문형에서는 뭐 우리가 캐스천 마크라든지 느낌표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초점과 주제, 중의성은 사실 어떤 표준화된 어노테이션, 마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면 그런 마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신 마크가 임의적으로 쓰신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의미로 보면은 그런 마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나 또는 외국어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마크가 있는 것인지. 그 이제 두 가지 표기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쓰는 방법이 있고, 이제 토비 시스템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영국식 표기 방법에 기반을 두고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좀 실제로 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제가 영어에 이렇게 planning to fly to Italy, 여기는 이제 강세 표시만 했고요. 억양 표시는 여기다 또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Italy 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높내림이죠. 하이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억양 단위, 그러니까 intonation phrase boundary에서 빗금을 치든 아니면
기호를 쓰던 그런 방법이 있고요. 우리 한국어에서도 저는 이제 강세로운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저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도 침범을 못합니다. 저하고 같은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면은 이제 여기 그 강세 표시이고요. 이 강세 표시가 있다는 건 그 앞에 뭐 essential phrase boundary 아니면 우리는 이제 저는 말동학 경계라고 이현옥 선생님 용어를 그대로 쓰는데요. 그런 걸 하고 지금 이제 여기 그 초점받은 부분을 이렇게 대괄호로 해놨는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뭐 널리 쓰이고 하는 그런 표시는 아니고요. 예. 또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그 학교에서 또 파트에 보면은요, 그 슬라이드를 잠깐 가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마크 표시하신 거, 학교에서 예. 표시하신 거. 예. 거기에 보시면 저렇게 마크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은요, 예. 저 학교에 있는 히읗을 사실은 지금 엔지니어 파트에서는 저걸 다 음소로, 트라이폰으로 보거든요. 예. 그럼 그 히읗의 자리가 앞에 있는 마크까지 포함된 트라이폰의 다른 스타일 히읗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마크, 그러니까 저 히읗을 마크의 표시가 하지 않은 히읗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로 쓸 때에는 이렇게 마크를 표시하는데 예. 만약에 그 엔지니어 파트에서는 그 텍스트로 쓰지 않고 어떤 트라이폰의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히읗이라는 것이 왼쪽에는 스타트, 브레이크 음소의 히읗하고 R라는 것에 해당하는 히읗 트라이폰이다 예. 라고 표시하는데, 저 마크가 있으면은 그냥 히읗의 어떤 트라이폰의 다른 히읗과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히읗과 마크가 있는 히읗은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야기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어두에서 나오는 H하고 어중에서 나오는 H하고 음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H가 분명히 강한 마찰을 수반할 때는 이제 인식기에서는 그걸 히읗으로 만약에 들었다. 그럼 거기에 분명히 어떤 바운더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는 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를 이제 브로드 포커스로 보고 여기 이 두 토막으로 발음했다 생각하고서 이제 녹음을 하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반대로 음성 인식을 할 때는 이 녹음된 걸 가지고 이 패턴을 가지고 이걸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H 소리가 강하게 나오는 자리는 분명히 그 앞에 바운더리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 공학 파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이런 그 노테이션을요. 그럼 요도 뭐 이렇게 하든 다른 걸 하든 여기에 이제 뭐 강세 표시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바운더리 표시만 하시든 그렇게 그 뭔가 표시가 되게 알고리즘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진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